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정조준했습니다. 첫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면서 상호 관세를 언급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도 했는데요. 관세, 투자, 방위비, 전 세계에 몰아닥치고 있는 삼중 압박 쓰나미가 대한민국으로 몰려올 분위기입니다.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는 우리 정부, 사실상 쓰나미를 알몸으로 막는 격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트럼프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조아라 뉴욕 특파원이 시작합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하원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 시작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And to my fellow citizens, America is back. 자화자찬을 이어가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언급하며 인도, 중국에 이어 한국을 콕 집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India charges us auto tariffs higher than 100%. China's average tariff on our products is twice what we charge them,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그러면서 다음 달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공언했습니다.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April 2nd, reciprocal tariffs kick in. 한국을 상호 관세의 대상으로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이어 4번째 타깃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98%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보다 더 관세율이 높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한미 외교소식통은 트럼프가 주장한 4배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 13.4%를 미국의 수치인 3.3%와 비교해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은 팻말 시위를 했고 한 의원은 야유를 보내다 쫓겨났습니다. 한편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앞두고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라는 투자 폭탄도 몰아칠 기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산서까지 들이밀며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알래스카산 천연가스 사업에 투자할 건데 그 규모가 수조 달러에 이른다고요.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을 위해 수조 달러, 우리 돈 수천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기도 전에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선포했습니다. It's all set to go. The permitting is gotten. 트럼프표 가스 사업은 북부 포인트 톰슨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km 길이의 관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보내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그간 멕시코만산 가스가 일본에 도달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면 이를 일주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는 일본에도 가스 사업 참여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We really discussed many other things, including the pipeline, and I mean it seemed to be of great interest to them. 트럼프의 관심사인 만큼 우리 정부도 미국을 찾아 기본적 의사교환은 진행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향후 호혜적인 한미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아직 실무협의 단계인 만큼 추진 여부를 당장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지난 1기 내내 우리를 압박했던 방위비 인상 악몽도 다시 떠오르는데요.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마치 도움의 대가를 요구할 듯했습니다. 방위비 인상이나 주한미국 감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유진 기자입니다.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관세 같은 경제 문제를 한미 안보와 엮어나갈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예고한 것인데 트럼프 2기 출범 후 공식 석상에서 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트럼프는 1기 집권 때도 방위비 5배 인상,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요구한 바 있는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에야 총액을 13.9% 올리기로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미 대선 직전인 지난해 10월 올해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같은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일단 이번 주는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선고 일정을 통지하지 않았거든요. 17일까지 비워둔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주 후반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헌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일을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공지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주 금요일 안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 일정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헌재가 변론이나 선고 일정을 잡지 않고 비워둔 오는 17일까지를 선고 마지노선으로 본다면 다음 주 초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13일이나 14일을 선고일로 통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고일이 결정되면 헌재는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할지도 함께 밝힐 전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오늘도 심사숙고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 건의대로 본인이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위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쏘아붙였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무산될 전망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덕수 총리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 탄핵 여부가 임박한 만큼 서둘러서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마 후보자 임명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해선 안 된다며 어제 국무위원들이 잘 이야기했으니 듣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심사숙고 중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위헌 행위라면서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것은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얘기입니다.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최 대행 탄핵 목소리도 터져나왔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요. 대통령보다 먼저 해도 그 뒤에 해도 부담인데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 선고일에 총리도 같이 선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
그런데 헌재는 최근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 기록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들어준 겁니다. 국회의 기록 검토와 의견서 제출, 그리고 헌법재판관 검토를 거쳐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여부를 판단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던 12월 3일 저녁 피청구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적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쟁점과도 겹치는 대목이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같은 날 하는 이른바 원샷 선고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전직 헌재 관계자는 같이 묻거나 순차 선고하는 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른 사건과 같이 처리하는 모양새는 헌재도 부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전례가 없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선고 일정은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정치하냐고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이 최종 변론 끝난 지 몇 주가 지났는데 대체 왜 선고를 하지 않느냐면서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빨리 내리라며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겨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사람 직무가 정지된 지 각각 68일, 90일이 지났다며 최종 변론 기일이 끝난 지 수주가 지났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건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29번 탄핵 가운데 가장 야만적이고 정략적인 탄핵에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리더십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헌재 압박은 민주당의 줄 탄핵 부각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중도층에게는 대통령 탄핵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의 부당성이 어필하기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잠룡도 힘을 실었습니다. 최산목 대대행 체제로 이 높은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 매우 걱정이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덕수 총리의 조속한 업무 복귀가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트럼프발 관세 쓰나미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총리 복귀가 절실하다는 게 여권 주장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요즘 헌법재판소 앞은 시끌시끌합니다. 탄핵 반대 측은 100만 명 서명을 받아 오늘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공정심판이라고 적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 상자를 들고 헌법재판소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헌재에 전달하려는 겁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00만 명 넘는 시민이 동참했다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박스 한 개당 각각 1만 명의 전화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헌재 앞에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탄핵 반대 단체와 학생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12.3 계엄으로 저는 개몽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며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 씨도 찾아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내란 공작 정치에 정점을 찍는데 기자들이 용서되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헌재를 향한 압박과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여당에선 사전투표 폐지 움직임이 있죠. 당 차원에서 이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명부를 공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면 이 부정선거 의혹도 자연스레 해소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홍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가 공개되면 유권자는 본인의 사전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전투표 부실관리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거론됐던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이슈 중 하나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표시 가능했죠. 네, 그것도 테스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선관위는 그동안 법적 문제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주요 기반 시설의 정보 그 부분은 비공개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장동혁 의원은 지금의 선거 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도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차 사과하며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혜로 채용된 10명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빠 찬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게 거의 확실한데도 이 직무 배제 조치로 끝난 이유 납득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내린 결정이란 겁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징계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이 수혜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공범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공무원 되기 전 벌어진 일이라 현행법상 징계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비리를 도운 직원은 징계하면서 정작 혜택을 본 당사자들은 징계할 수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선발 인원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자격 기준도 김 씨에 맞게 바꿨습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에 따른 면접 점수를 조작했고 송봉섭 전 사무총장에 따른 내부 인사로만 시험위원을 꾸려놓고 만점을 받아 합격하게 했습니다. 채용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밝힌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차 사과했지만 특혜 채용 대상자에 대한 솜방망이 조치부터 이와 배치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년 전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자체 감사를 잘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감사원은 채용 비리 의혹을 878건이나 적발했는데 선관위 자체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자체 감사 결과 자료입니다. 징계 요구 5건과 경고 11건 등 모두 176건이 적발됐습니다. 가장 강한 조치인 징계 요구 사유를 보니 서류 누락 같은 회계 규정 위반이나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악용한 사례 등입니다. 채용 관련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선관위 감사 결과에서 채용 비리 878건이 드러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정작 문제가 된 채용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 기간이 겹치는 동안 감사원에서는 결격 사유를 조작해 자녀를 합격시킨 경남 선관위 직원, 면접 점수를 연필로 기재하게 한 뒤 점수를 수정해 직원 자녀를 합격시킨 서울 선관위 직원 등을 적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감사 중이어서 자체 조사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이렇게 자기들은 그 부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지만 있다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깊이 있게, 훨씬 더 빨리 그 결과를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며 다퉜던 터라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제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자, 여당은 지금 그걸 아예 없애겠다는 건가요? 네, 당 소속 의원들이 먼저 띄우면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의원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 불신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폐지안을 발의했죠. 거기에 여권 잠룡도 가세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오늘 오세훈 시장까지 사전투표 폐지 대신 본투표 일수를 늘리는 방안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사전투표가 어디서도 할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왜 폐지하자는 겁니까? 네, 일단 지지자 중 상당수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 사전투표죠. 하지만 중도층은 이를 음모론이라고 봅니다. 여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부실투표는 맞는 것 아니냐. 20대 대선 사전투표 때 벌어진 소쿠리 투표를 비롯해서 날인 도장을 찍지 않는 등 본투표에 비해 관리상 허점도 있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일의 시간차로 민심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 아예 없애자라는 거죠. 야당은 부정선거에 결국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군요. 네, 이런 속내도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여당은 사전투표 독려에 애를 먹어왔습니다. 지지자들 상당수가 사전투표에 불신을 가지면서 본투표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사전투표가 여당에 불리하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폐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여당은 그래서 본투표일을 지금의 하루에서요, 금토일 사흘로 늘리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사전투표를 도입해도 투표율이 하락세니까 오히려 본투표율을 늘리면 투표율도 보완하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요. 그럼 야당은 뭐라고 합니까? 네, 야당은 여당의 꼼수라고 봅니다. 사이비 약장수가 따로 없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내심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에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한데요. 실제 이 사전투표가 야당이 유리한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요. 가장 최근 전국 단위 선거인 22대 총선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서울 지역 48곳 선거구 중에서 사전투표만으론 민주당이 44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우세했는데 최종 투표 결과는 민주당이 37곳, 국민의힘이 11곳을 가져간 걸로 나타났죠. 본투표가 합쳐지면서 야당 우세에서 여당 우세로 뒤집힌 곳이 7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의 경우 연령층이 낮다 보니 결과적으로 야권에 유리한 경향이 있지만요. 사전투표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도 분석하더라고요. 가장 궁금한 건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번 대선부터 사전투표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사전투표 폐지는 법 개정 사안입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한 건데 반대로 말하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당장 이번 조기 대선에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최근에 부정채용 논란으로 선관위 이슈가 불붙은 상황이죠. 여당은 이를 동력 삼아 야당의 선거제도 변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부정선거론에 동조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잡하군요. 네, 속내가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3.1절 탄핵 반대 집회를 끝으로 연사로 나서지 않겠다고 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주말 집회 연단에 다시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목소리를 더 내겠다는 건데요. 경찰의 신변 보호도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재신청할 겁니다. 토요일 날 집회 전에 가거나 내일 구치소 가기 전에 가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 씨는 원래 3.1절 탄핵 반대 집회를 끝으로 연사로 나서는 걸 멈추기로 했고 1일로 끝나는 신변보호 연장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3.1절까지 집회 원래 가기로 돼 있어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 자체가 그랬고 네. 저희 집회 약속을 3.1절까지 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집회는 이제 못 가고요.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다시 연사로 나서기로 하면서 신변보호 연장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주니까 그때까지는 목소리 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서 신청하기로. 지난 1월 전 씨는 수십 차례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비상 상황에 112 자동 신고와 위치 추적이 되는 시계를 지급받았습니다.
전 씨는 내일 오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편지도 낭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또 우리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힘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편지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싸우자는 대국민 호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국회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모두 공익신고자가 될 뿐 보호 대상은 아니란 겁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해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자 인정을 두고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제출했습니까? 예, 제출받아서 저희가 공수처와 대검에 다 송부를 했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됐고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대상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답변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건 권익위의 월권이라며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권익위가 곽 전 사령관을 보호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논란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해명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공익신고를 하면 공익신고자로 부르는 것일 뿐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별도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보호 결정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입니다. 보호 조치는 신고자가 신청하면 실제 불이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6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 6위를 기록한 건데요.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미국 등 주요 7개국에 속하는 선진국들 뿐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4,995만 원입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의 1인당 개인 총소득 순위는 세계 6위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등 G7에 속하는 선진국들입니다. 지난 2022년 역전당했던 대만도 앞섰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년 연속 상승했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 2014년 처음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했는데 IMF는 오는 2027년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관세 폭탄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것이 4만 달러 달성의 변수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달러 기준 소득 증가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목 GNI 증가율은 계속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수년 내에 된다는 그 과정에서도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4만 달러 돌파를 위해 반도체, 자동차 이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을 사고 싶어도 못 샀죠. 불과 한 달 만에 국내 금값이 뚝 떨어지면서 금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국제 금 시세는 여전히 강세라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국 금거래소. 불과 2주 전만 해도 금을 사려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한산하기만 합니다. 국내 금값이 하락하면서 품귀 현상을 일으켰던 골드바 현장 구매도 이젠 가능해졌습니다. 갑자기 주문이 10배, 20배 몰리다 보니까 골드바의 출고가 이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어서 정상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국제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때 사간 손님들이 문의만, 이제 시세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지난 3일부터 국내와 국제 금 한돈 가격은 서서히 벌어지더니 지난 14일에 그 격차는 10만 원을 넘기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엔 약 15,000원으로 국내와 국제 시세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금값 하락에도 전문가들은 투자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정책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국제 금 시세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와 국제 금값이 괴리를 보일 수 있다며 국제 금 시세의 기초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꺼졌다지만 국제 금값은 고공행진하면서 금 밀수가 기승입니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데 조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여행 가방 바퀴를 드라이버로 분해합니다. 바퀴를 뜯어내 절단기로 자르자 200g가량의 황금빛 금덩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바퀴 4개 등 여행 가방에 숨겨 밀수한 금만 1kg, 1억 4천만 원어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퀴인데 그 안에는 이제 금을 숨겨서 들어오는 이렇게 좀 교묘하게 수법이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자 모니터에 빨간 점 4개가 표시됩니다. 목에 뭐 있으실까요? 목걸이 있어요. 불상 모양의 은색 장신구들이 나옵니다. 겉만 은색 페인트로 덧칠한 금입니다. 지난 3년간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 밀수는 한 해 평균 3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2달 만에 7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적발된 금값만 104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무료 항공권을 미끼로 일반 관광객들에게 금 운반을 부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밀수죄로 처벌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아들 수술비로 모아둔 돈을 실수로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는 다급한 전화에 쓰레기 처리업체 직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8시간 동안 12톤의 쓰레기 더미를 뒤진 건데요. 현금을 찾았을까요?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샅샅이 뒤집니다. 60대 여성이 현금 2,600만 원을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나선 겁니다. 암에 걸린 아들의 수술비로 차곡차곡 모아왔던 돈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뒀는데 깜빡하고 다른 쓰레기들과 버린 겁니다. 거기다 두면 돈도 많이 모이고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도 잘 모른다고 그런 말을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요. 쓰레기 업체 직원들은 12톤 쓰레기 더미를 일일이 들춰가며 현금을 찾았습니다. 민원인께서 옆에 계셨었고 찾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더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13명 직원들이 돌아가며 꼬박 8시간 동안 찾아낸 현금은 1,828만 원. 다 찾지는 못했지만 귀한 돈을 돌려받은 여성은 감사할 뿐입니다. 큰 실수를 저질러서 그 와중에도 저를 이렇게 너무 진짜 도와주시고 어떻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트럼프발 세계 무역 전쟁에 타깃이 된 국가들은 즉각 보복 관세로 대응에 나서면서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준비했지만 리창 총리는 실제 발언 땐 이 내용을 뺐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권력 서열 2위 리창 총리가 업무 보고를 위해 나섭니다. 대중국 관세를 20%까지 부과한 미국에 대해 강한 발언이 예상됐습니다. 언론에 배포된 리 총리의 발언 자료엔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며 미국을 겨냥한 비판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선 이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坚定奉行互利共赢的开放战略. 中国愿同国际社会一道. 어제 중국은 미국의 10% 추가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의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했고
곧이어 미국산 콩과 목재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中国人民从来不怕邪，不信鬼，从来不吃霸道霸凌那一套。 하지만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에서 낭독 직전 대미 비판 발언을 뺀 겁니다. 미리 트럼프의 생각을 반중으로 전제하고 강하게 부딪히기보다는 보다 유연하게 지금 일단은 대응하겠다는. 강대강 대응에서 중국이 한 발 물러났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중국은 오늘 국방 예산에 대해 지난해보다 7.2% 늘린 약 360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미국의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던 캐나다와 멕시코, 물밑에선 접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두 나라에서 종일 전화해 더 잘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관세 25% 부과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했던 멕시코와 캐나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면 및 협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멕시코와 캐나다 측이 하루 종일 나에게 전화해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세 유예 같은 것은 아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가 더 잘하면 미국이 중간 지점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가 제시한 대안은 마약 펜타닐 유입 단속 강화고 미국이 언급한 중간 지점에 대해선 두 나라에 부과한 25% 관세율의 완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방안을 현지 시각 오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보복 관세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지만 뒤로는 낮은 자세를 보인 것을 트럼프 관세 정책의 총책임자가 공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오늘 통화한 뒤 새로운 관세 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로이터 통신은 자동차 완제품 및 부품과 에너지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군사 원조를 끊겠다는 트럼프의 으름장에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백기투항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휴전에 나설 뜻을 드러내며 광물 협정에서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휴전 제안은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 결정 직후 발표됐습니다. 젤렌스키는 현지 시각 어제 SNS를 통해 러시아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포로 석방과 공중, 해상에서의 즉각 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흘 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쟁을 벌인 일을 후회한다며 반성문 같은 입장도 냈습니다. Наших перемовин можна тільки шкодувати, але треба знаходити силу йти далі.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 결정이 젤렌스키의 태도 변화에 결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미국은 에이테크임스 미사일부터 각종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총 641억 유로, 우리 돈 100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해줬는데 이는 유럽 상위 11개국의 군사 지원금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재정적, 인도적 지원금을 합쳐도 미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로부터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Regarding the agreement on minerals and security, Ukraine is ready to sign it at any time that is convenient for you.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요구에 맞추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는 트럼프 공언도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파나마 주요 항만을 운영하는 홍콩계 회사가 미국 회사에 지분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솔 기자가 전합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세계 해상무역의 핵심 통로인 파나마 운하. 현지 시각 어제 홍콩계 회사 CK 허치슨 홀딩스가 이 운하의 항만 운영 지분을 미국 회사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K 허치슨은 자회사를 통해 파나마 운하 양끝에 위치한 두 항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90%에 달하는 운영 지분을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거래를 두고 파나마 정부는 민간 기업 간의 거래라며 현지 법률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밝혀 운하에 대한 통제권이 파나마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지만
핵심 항만 2곳이 미국 측에 넘어간 만큼 사실상 트럼프의 승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도 파나마 운하가 미국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o further enhance our national security, my administration will be reclaiming the Panama Canal, and we've already started doing it. 또 파나마 운하와 함께 거론했던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재차 매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But we need it really for international world security.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get it.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 확장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지정학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우리 돈 71억 원에 팔겠다는 트럼프 발언에 투자 이민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민 문턱이 높아지면서 미국 대신 다른 나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경제카메라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자 이민, 쉽게 말해서 돈을 투자해서 그 나라의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한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 중 26.8%가 투자 이민을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는 국가는 미국인데 자산가들의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 때문에 미국 투자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미국을 많이 선택하세요. 200억 정도는 증여상속세 없이 자녀들에게 그냥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과 취업 문제도 미국 이민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출세고시가 자신도 없고 아예 해외를 나가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과거 8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 이상을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민 비자를 없애고 500만 달러, 우리 돈 71억 원을 내야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발표하면서 투자 이민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대학을 좀 더 등록금을 싸게 간다던가 취업을 미국에서 한다던가 영주권이 없으면 사실상 정말 힘들거든요. 500만 불로 금액을 올려버리니까 이건 아예 꿈도 꾸지 말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죠. 이민업체에는 골드카드 제도 시행 전 투자 이민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금이 이미 마련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이내에 접수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요. 미국의 이민 문턱이 높아지면서 다른 국가로 눈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유럽이나 호주 쪽으로 이민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등 영어권 국가들의 경우 이민 비용이 수십억 원이 됩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나 뉴질랜드에 비해 투자 이민 비용은 적지만 인프라가 부족해 선호도는 떨어집니다. 유럽 국가들은 크게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미국에서 영주권 가치가 한껏 올라 있다. 트럼프의 고액 영주권 장사에 다양한 이유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을 조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과거 본인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소환하며 비명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서영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9월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친명계는 반발했습니다. 당시 가결 정족수보다 한 표 더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30표 넘는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시 체포동의안 통과는 당내 일부 의원과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이 대표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면서도 한 유력 인사와 나눈 대화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민주당에서 유력한 분이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비명 행사로 평가받았던 지난 총선 결과도 검찰과 짜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 가결했던 것으로 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당원 여론조사, 지역 구민 여론조사, 의원들 간의 상호평가 이런 데서 엄청나게 감점을 받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평가가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어요. 친명계 정청래 의원도 검찰 부역자라는 표현을 쓰며 이들과 통합하자고 하기 전 사과 반성부터 하라고 말하는 게 통합행보라고 가세했습니다. 친명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간 걸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경선에서 비명계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니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윤호중 선대위원장, 강훈식 본부장 등을 중심으로 한 경선 캠프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비명계는 통합 행보는 쇼였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선을 하면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며 이 대표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원외 인사 모임인 초일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동료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심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초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당내 통합을 얘기해놓고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 통합 행보는 쇼였다고도 따졌습니다. 그럴 리가 있을까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과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만. 비명계 한 전직 의원은 이 대표 주특기가 소설쓰기라며 공천에서 다 죽이더니 이제 부관 참시까지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비명계 박광훈 전 의원도 가결파에게 물어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비명계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완전 국민 경선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 당내 강성 지지층을 확보한 이 대표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야권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그렇게 국민 경선을 하고 거기서 좋은 인물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당당히 내놓자. 친명계 의원은 완전 국민 경선제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역풍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직 그만둔 지 79일 만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공식 등판했습니다. 40년 헌법 문을 닫겠다면서 개헌과 조기 대선 출마 의지도 사실상 밝혔는데요. 여권에선 한 전 대표 복귀를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 여전합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직 사퇴 79일 만에 북콘서트로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의 바다를 넘어 새 시대로 가야 한다며 개헌을 내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됐고 한쪽에서는 29번의 탄핵이 시도됐잖아요. 이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87 체제의 문을 닫는 굳은 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과의 갈등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지만 대통령의 판단이 틀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명백히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계셨던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고 국민들도 다 인식하고 바꿔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요. 제가 불편해지고 공격받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나마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한 친윤계를 향한 작심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님 자주 만나고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걸 자랑하면서 다녔던 분들 많잖아요. 그 시간에 직언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겨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자기 범죄 피하는 그런 수단 같은 걸로 생각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전 대표의 정치 재개에 당내 비판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저런 양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통령을 배신하고 당대표에서 쫓겨난 뒤 은근슬쩍 정계에 복귀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다른 여권 잠룡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에서 단식 중인 여당 의원을 격려 방문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 구속 취소 요구와 사전투표 폐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나흘째 단식 중인 여당 의원을 격려하러 온 겁니다. 몸이 상하면 안 됩니다. 단식은 풀어야 돼요. 대통령 수사부터 헌법재판까지 절차상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탄핵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에 맞게 해줘야지. 그렇게 안 하고 저건 마음대로 원님 재판해가지고 탄핵시켜놓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동훈 전 대표. 당을 이래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뭔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구속 상태는 면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객관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사전투표 폐지론에 대한 동의 의사도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운용 과정에서의 부실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고 연속해서 투표를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고향인 부산을 찾아 이제 정치인들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게 도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랑야랑에 등장을 했네요. 네, 우리 정치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우리로 치면 국회인 의회로 가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했습니다. 두 쪽난 미국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Let's truly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최장 연설 기록을 세웠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 무려 100분간 연설했는데요. 통합 대신에 상대당을 겨냥한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근데 보니까 미국도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 취임 반대 또 거짓말한다며 이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가서 연설은 했죠. 지난해 우리는 총리가 대독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나중에 그 이유 이렇게 밝혔죠. 기조 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타협의 기본인데 로텐더홀에서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연설을 했고요.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전한계 강사가 한해 묶여요? 네, 전 강사 어제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한 전 대표를 언급했는데요. 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한 맺힌 일부 여권 지지층이 반발하자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 구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감사하다 이점에 지지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거나.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우리 자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배신자라는 기존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전 강사 보수 진영 내 존재감만큼이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파장도 큰데요. 이 해명 뒤에도 전여옥 전 의원은 한길쌤이 한동훈은 잘 모른다며 이 한 전 대표는 보수의 피 빨아먹는 악귀라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이 친한계는 오락가락하는 전 강사의 모습 불안해 보인다며 앞으로도 말을 번복하는 상황 반복될 거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전한계 강사 평가했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또 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언어 영역 시험을 봐요?
네, 이진숙 과방위원장 국회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국회 과방위 회의에 나왔는데요. 오늘 뜻밖의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고 하는 언론의 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죠.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12.3 계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단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네, 하지만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들도 이어졌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자주 영어를 쓰시던데 내란죄 영어는 뭐죠? 제가? Insurrection treason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방금 물어보셨으니까. 방통위설치법 제1조 2조 드렸죠? 공정한 방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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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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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2조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틀렸다는 얘기를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오늘 회의한 건은 고 오유한나 캐스터 건이었죠. 네, 오늘 회의 사실 가장 궁금했던 건 이 고 오유한나 기상캐스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었죠. MBC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에 준동의 우려를 표한다. 애도는커녕 이게 무슨 행태인가. 사장의 전결이 있었는지. 국회에선 MBC의 자료 제출이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에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새 홈구장이 팬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관중석에 있는 수영장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국내 최대 전광판이 몰입감을 선사한다는데요. 김호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새 홈구장을 보기 위해 꽃샘 추위를 뚫고 한화 팬들이 모였습니다. 안표가 나돌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베일을 벗은 새 경기장의 관중석엔 이곳만의 명물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수영장입니다. 한여름엔 수영복을 입고 야구 관람이 가능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관중석에 수영장이 딸린 경기장은 아주 드뭅니다. 국내 야구장으로는 처음으로 비대칭 설계된 것도 눈에 띕니다. 왼쪽 펜스까지 거리가 99m, 오른쪽이 95m입니다. 대신 오른쪽에 무려 9m나 되는 거대한 펜스가 설치됩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홈구장 펜웨이 파크의 명물 그린 몬스터와 비슷합니다. 외야 타구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도로로 공이 많이 나가서 그쪽에 또 다른 보조 건물이 생긴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로 30m가 넘는 전광판은 국내 최대입니다. 큰 화면이 아주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넓고 쾌적해서 하나가 올해는 야구를 좀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경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배치된 모든 좌석엔 USB 충전 포트가 설치됐습니다. 한화는 오는 17일 새 경기장에서 삼성과의 시범 경기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은 경칩을 맞아 한결 포근했습니다. 산수유도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을 알리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1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이 풀리니 어김없이 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부터 국외 먼지가 유입되며 서쪽은 차츰 공기가 탁해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곳곳으로 눈비 예보도 있는데요. 새벽까지는 남부에, 오후부터는 동해안에 1cm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0도, 대구 2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두 자릿수를 보입니다. 서울과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포문을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동맹도 안 봐준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 총력 대응에도 쉽지 않은데 리더십이 부재 상태인 대한민국, 어떤 대가를 치를지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라 더 답답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무방비로 직면한 무역전쟁,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